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판의 중심에 섰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복지, 여가, 행안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정작 추미애 법무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이모 씨가 옵티머스 로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측근은 앞선 검찰 수사 직후 옵티머스 로비스트의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 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 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이를 두고 참모진과 대책을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629명으로 9개월여 만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내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또 경신해 내일부터 밤 9시 이후 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의 문을 닫습니다. 경기도 한 주민센터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수천 건을 대부업체에 발급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2,126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예고했던 순차적 개각이 시작된 것이지만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진 시점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일종의 수습책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교체 요구가 많았던 장관들이 개각 명단에서 빠지면서 기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대혼란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청와대는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경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당은 국민 요구의 귀를 막은 5기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신원석 기자가 오늘 개각의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임명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3년 6개월 만에 교체했습니다.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정책 변화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경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부동산 실정에 책임이 있는 김 장관을 그대로 두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휩싸였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내정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잦은 설화로 구설에 올랐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진영 장관이 물러나는 행정안전부는 친문 핵심인 삼선의 전해철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야당은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4.5정 개각, 5기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현미 장관이 교체될 정도로 여권의 위기의식은 높아졌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 등에 맞춰 추가적인 개각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해철 의원은 원조 친문 핵심인 이른바 삼철의 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위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의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 데 대해서 야당은 앞으로 다가올 선거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해철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200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 이호철 전 수석과 함께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원조 친문 인사로 평소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전 내정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야당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측근에게 선거 관리를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추행 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임에도 심판도 선수로 함께 뛰게 하겠다는 이 정부의 독선과 이중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정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전 내정자는 선거 중립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구원투수의 성격이 짙습니다.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을 경질한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 교체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창흠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변 내정자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을 발표하며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와 환경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 내정자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김현미 장관과 시각이 비슷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을 중상.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새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제일 생각합니다. 낫다, 일단. 왜냐하면 앞에 그 정부는 좀 쉬운 시기였어요.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에 대해선 가격이 올랐을 때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박탈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세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더 센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이 좋다는 겁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은 김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였다며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격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우연의 일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30%대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오자 오늘 곧바로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즉 이번 개각은 국면 돌파 사태 수습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논란이 됐던 장관들은 대거 유임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물어보죠.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여권에서는 추미애 장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추 장관이 잔류한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추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 국면은 여권이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추 장관 인사는 윤 총장의 거치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직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위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 장관을 교체를 한다면 자칫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때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어쨌든 이제 추가 개각, 그러니까 연말 순차 개각을 예고한 바가 있어서 다음 개각에는 그렇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하더라도 그 시점은 적어도 이 여권이 검찰 개혁의 1차 완성으로 보고 있는 공수처 출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당은 올해 안에 어쨌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년 초 개각이 단행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 추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이 교체가 되더라도 좀 더 모양새가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 윤 총장이 징계 결정 이후에 이 소송 등을 이어갈 경우에는 추 장관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 전격 교체 가능성도 역시 있다, 뭐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개각에서는 아무래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된 게 제일 눈에 띄는데 네.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 이대로 두고 내년 재보궐선거 치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럴 겁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39%로 예.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최저치가 나온 날 개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 요인을 부동산 문제 그리고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이번 개각의 가장 큰 메시지 역시 둘 중에 하나인
부동산, 즉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부동산 문제 책임론에서 빠질 수는 없을 텐데 홍남기 부총리가 유임된 건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일단 홍 부총리의 경우에는 각종 현안에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는데도 이 문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했었죠. 예. 이 홍 부총리를 대신할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게 그런데 고민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토부 장관과 이 동시에 교체를 하기에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홍남기 장관 교체할 경우에 전반적인 경제 실패 인정이라는 이런 그렇습니다. 부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자, 강경화 장관, 외교장관도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역시 유임됐군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강 장관의 경우에 패싱 논란 등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또 외교 무능 비판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 안보 정책은 청와대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데다가 문 대통령의 신임도 아직 두텁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취임 초에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김현미 장관을 교체한 데다가 앞으로 이 추미애 장관 또 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장관 등 여성 장관들의 인사 수요가 이 앞으로 추가 개각에 반영될지 여부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는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외교관에서는 많이 나오더군요. 예,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10년 넘게 보좌해온 핵심 측근인 당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실장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회사로부터 사무실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여당 대표의 핵심 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조사 과정에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행방불명된 건 그제 저녁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계서로부터 이 대표 선거 사무실 집기를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나간 지 1시간 만에 함께 나간 변호인과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검찰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했고 밤 10시 55분쯤 112 상황실의 휴대폰 위치 추적과 주변 CCTV 확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실종된 지 만 하루가 지난 어젯밤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이낙연 대표와 10년 전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전남지사 정무특보를 지낸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씨가 잠적한 것으로 판단해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대검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도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이 씨 휴대폰 분석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그런데 숨진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려 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옵티머스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막 확대되려고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전 실장이 왜 옵티머스 측과 접촉을 하려 했는지 당사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앞뒤 정황을 보면 짐작의 단서는 남아 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부실장 이모 씨는 지난 10월 측근을 통해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시점은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전담 수사팀이 확대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옵티머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가 이낙연 대표에게 직접 보고는 못했지만 만나고 싶다면서 구속된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것이 없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 씨와 신모 씨로부터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사무실 임차료와 집기료 등
1,7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옵티머스가 이 대표의 사무실에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오가는 과정에 이 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씨가 검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핵심 측근을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심리적 압박이 컸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된 혐의만 두고 보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소를 조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죄송하지만 복합기 대납 의혹이나 죄송합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트러스트홀 측에서 복합기 대여료를 대납한 사실과 관련해 회계 담당자의 실수였고 이 대표는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 대표 측 인사들은 숨진 이 부실장의 검찰 조사 과정이 평이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압적인 수사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부실장은 지난 총선 때 직함도 없는 자원봉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법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 대표의 당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한 측근은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다 보니 누를 끼칠까 부담을 느꼈을 순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실장 주변에선 지난 2014년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때 이 대표를 돕다가 당비 대납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위를 구성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인데 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윤석열 총장 측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일반 검사와 달리 검찰총장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과 결정권자가 모두 법무장관이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함으로써 사태가 매우 복잡한 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검사징계법 제5조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와 외부 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위원까지 지명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검사의 경우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고 결정권자는 법무장관이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징계 청구권자와 결정권자가 같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또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열리지 않습니다. 윤 총장이 이 같은 전략을 택한 것은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검사징계법에 기피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장관 위촉을 위헌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업무복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이렇게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걸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사진에는 추 장관 보좌관과 대검찰청의 핵심 참모가 대화의 상대자로 등장하는데 왜 법무차관과 검찰총장의 참모와 장관 보좌관이 대화방을 만들어서 총장 징계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 말이죠. 대화방 등장 인물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포착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채팅방의 이름은 논의방,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 청구 기사에 대해 조두현이라는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냐고 묻자 이 차관은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종근이라는 대화명이 내 차관님이라고 답합니다. 대화 속 인물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지목되자 법무부는 이종근 이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종근 형사부장의 아내로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엔 이용구 차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적 없고 사진에 나온 이종근이라는 게 누군지 모르며 박은정 담당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자,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로 기자. 네, 대전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 심사는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낮 2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4시간 45분 만인 저녁 7시 15분쯤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신문이 끝났고 지금은 재판부가 신문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 3명은 오늘 취재진을 의식한 듯 별도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한 명씩 따로 입장시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 복귀 이튿날인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영전자 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수사 확대 가능성과 맞물립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까지 검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영장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차 유행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이 서울 확산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서울 확진자 보시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전국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295명이 서울에서 감염됐습니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내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에는 도시의 불을 끄는 사실상 통금에 가까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장용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추가 영업 제한 대상은 대형 다중시설과 상점에 집중됩니다. 영화관과 대형마트, 백화점, PC방과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등입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위해 300제곱미터 미만의 마트 영업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됩니다. 관련 업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7시 때 예매를 못 받거든요.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시간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부터 2월 달까지가 성수기고 근데 지금 가장 잘 돼야 될 때 이러니까 또 1년을 완전히 또.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제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한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을 밤 9시 이후 30% 감축으로 확대합니다. 시내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에 긴급 처방을 내린 겁니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밤 9시 이후 도시불을 끄겠습니다. 서울시는 일일 확진자가 2자릿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보셨듯 서울시의 위기의식은 상당한데요. 서울 상황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종로에서는 공연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음식점에서 오늘까지 34명이 감염됐고 시내 곳곳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산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공연 무대를 갖춘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공연자가 첫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3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공연 후 소모임도 이뤄져 바이러스 전파가 쉬웠습니다. 고위험 시설 등 이렇게 집단으로 생기는 감염 외에 가족이나 지인,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대문구 병원 집단 감염은 25명으로 3명이 더 늘었고 중랑구 한 병원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은 사상 최다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까지인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스키장, 눈썰 매장 등의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문제는 서울 확산세가 서울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당장의 비수도권으로 잇따라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한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된 감염은 충남 서산으로 이어졌고 서울 댄스학원 집단 감염은 여주로 퍼졌습니다. 활동이 왕성한 20, 30대가 감염 확산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학생회관. 폐쇄 기간을 연장한다는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밴드 동아리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22명까지 계속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확진된 학생이 다녀간 충남 서산의 주점에서도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점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의 이 대학에선 학생 22명이 감염됐는데 처음 확진된 학생은 강서 댄스학원 관련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소독을 다 완료하고 접촉자 같은 거 다 완료가 돼서 자가격리 조치 다 했어요. 대구에선 수능을 본 수험생 3명이 확진됐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잇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 환자 비율은 31.1%까지 늘었습니다. 감염의 주요 연결고리는 활동이 왕성한 20, 30대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인이 1000명에 달하는 교회에서 14명이 확진돼 비상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어제 수능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대학별 전형이 시작돼서 방역에 고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말에 이 대학 면접과 논술이 벌어지는데 수험생 40만 명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논술 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입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빕니다. 이 대학은 올해 논술 시험을 내일과 모레 치릅니다. 예상 응시자는 1만 8천 명 정도입니다. 시험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엄격한 방역 속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3차 유행 중인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대학들의 고사 일정은 오늘 숭실대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몰려 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응시생은 약 40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논술과 실기는 대면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확진된 수험생들은 수능과 달리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확진자는 아예 응시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확진자는 좀 애석하지만 시험을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제 확진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은 45명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대학별 평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회 주변엔 경찰버스로 차벽이 둘러쳐졌고 여의도로 향하는 길목마다 검문소가 설치됐습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일부 출구도 가로막혔습니다. 위에도 막아놨어요. 못 나가세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민노총이 1000여 명 규모의 집회 강행 이사를 내비치자 경찰이 집회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여의도 일대에서 산발적인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동 대기 있게 합시다. 경찰에게 야유 하나 둘 셋. 집회를 강행했던 일부 조합원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이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서울시가 소규모 집단 감염 속출 등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더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고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해마다 수능 시험 날 밤이면 강남과 홍대 등 번화가에는 수험생들로 북적거렸죠. 하지만 올해는 번화가에는 인적이 뚝 끊겼고 지자체 단속반조차 빈손으로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수능 날 밤거리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젯밤 홍대 앞 번화가의 모습입니다. 예년 같으면 수능을 마친 학생들로 붐볐지만 올해는 인적이 끊기고 대부분의 가게도 불을 껐습니다. 작년이랑 비교되게 완전 없고 사람이 없어요. 학생뿐만 아니고 사람이 없어요. 수험생들도 대부분 감염을 우려해 간단한 식사만 하며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그냥 애들 만나고 그냥 밥 먹은 게 거의 다예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서울시는 어젯밤 홍대와 건대, 신림 등 번화가 7곳을 돌며 업소 283곳을 점검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손님이 식사를 한 식당 한 곳만 적발됐습니다. 9시 전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9시는 넘어가면 안 돼요. 대부분 업소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켰고 행여나 수험생이 몰릴까 지자체가 점검에 나섰지만 번화가의 인적이 끊겨 단속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홍대나 이제 저희가 대학가 주변에 점검했는데 너무 사람도 없고 인파가 없어가지고 점검할 게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요란했던 수능 시험 날 밤거리의 풍경마저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수천 건을 대부업체에 발급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은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초까지 한 대부업체에서 일했던 A씨. 대부업체에서 개인 주민등록 초본을 맘대로 발급받는 것을 알게 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실수로 가져가서 했는데 그냥 막 대주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루 200건씩 거의 한 3, 4년 정도. 주민등록 초본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와 채무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다가 반송된 기록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A씨는 해당 대부업체가 경기도 안양 소재 주민센터 9곳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 등으로 부정 발급받은 초본만 수천 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안양시에 이 사실을 알렸고 안양시 감사 결과 9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31명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초본을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공무원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랑 변경업소 방법을 같이 그냥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이 업무상에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거한테 가서 보고. 대부업체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서류 준비 과정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허점을 지속적으로 악용했다는 건 악의적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0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 수준에 그치는 등 완화된 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또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결국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관련 법이 통과돼도 넉 달 뒤부터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락가락 킥보드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횡단보도 위를 가로지르고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빠져나가죠. 차도 위도 거침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킥보드 이용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헬멧 안 쓰신 이유가 뭔가요?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큽니다. 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킥보드. 킥보드 운전자분은 피를 계속 흘리시고 계셨고 숨진 피해자는 헬멧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택시와 그대로 부딪힌 킥보드. 사상자 2명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헬멧 미착용 시 부과되던 범칙금 2만 원이 사라지고 경고만 받습니다. 킥보드 이용도 지금은 최소한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해 16세 이상 탈 수 있는데 13세부터 가능해지죠. 지금은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기준치를 넘기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지만 킥보드도 음주가족 대상이 되고요. 마스크 내려주시고. 앞으로는 대인사고를 내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전부. 그동안 오토바이처럼 단속해왔다면 10일부터는 자전거 취급인 겁니다. 다른 이동수단과 특성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법이 필요한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문제. 사고는 속출하는데 규제는 완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규제 완화법 통과 7개월 만에 다시 강화에 나섰죠. 해당 상임위에서 면허 조건 부활과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으로 킥보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네, 상당 부분 이제 규제를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강화된 법안이 빨리 통과돼도 적용 가능한 건 내년 4월. 오락가락 킥보드 규제에 시민들은 혼란과 함께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 한강 이북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을 앞질렀습니다. 12년 만입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강남권 이외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를 확산시키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불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형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81제곱미터형 아파트는 올해 1월 4억 5천만 원에서 지난달 6억 5천만 원으로 거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1년도 안 돼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도봉동, 쌍문동 이런 데도 정말 안 오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데까지 다 오른 게. 올 한 해 한강 이북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한강 이남의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서울 강북 지역 14개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2.79%로 강남 지역 11개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노원구가 19% 상승률을 보이는 등 강북권 상승폭이 컸던 반면 강남 3구 상승률은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정책 후폭풍 속에 젊은 층이 이른바 패닉바잉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가 쏠렸다는 지적입니다. 8월 이후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1월 바에는 집을 사자는 매매 수요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강북에 젊은 층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린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세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집값 오름세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전세난도 진정되지 않으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도 다시 상승세를 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2천억 원대의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세청이 즉각 항소 의지를 내비쳐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큰 규모의 증여세 소송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 회장이 2년 전에 제기했던 증여세 불복 소송을 자녀들이 물려받아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126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 측은 일본 주식의 가액을 국내 증여세법을 적용해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도중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매각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종로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총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고 신 회장의 아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대납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다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신 회장 측은 최종 확정 판결까지 이겨야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는 미묘한 시기에 한미 연합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 폴 라케머러 육군 대장이 새로 지명됐는데 중동의 급변 사태를 경험한 특수작전통이어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 North Korea has a wide variety of challenges internal to their own society. Do I expect North Korea to do provocation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경제난이 심각해진 시점에 북한이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서두르기 위해 전략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후임으로 폴 라케머러 태평양 육군사령관을 지명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라케머러 대장은 육군 특수부대 레인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비정규전, 급변 사태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중동 IS 격퇴 작전에서 미 해군 네이비실의 특수작전까지 총괄하기도 해 북한의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사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갑작스런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임명을 철회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잔인한 12월을 맞을 거란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최악의 날입니다. 미국에선 하루에만 2,8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와서 9.11 테러 수준이라는 탄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프랑스. 사망자가 5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영국의 사망자 수는 6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도 6만에 육박했습니다. Dall'inizio di questa pandemia, gli italiani che abbiamo perso sono 58.038 e un nostro concittadino ogni 36 è stato contagiato. 바이러스가 퍼진 지 1년이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대도시 세 곳의 인구가 사라진 셈입니다. 미국은 매일매일이 최악입니다. 전날 하루에만 2,804명이 숨졌습니다. 9.11 테러 당시 수준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센터 CDC는 1월 말까지 매일 3,000명씩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 so terrified and very anxiou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weeks ahead. 바이든 당선인은 제프 자이언츠 인수위 공동의장을 코로나 정책조정관으로 선정하고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을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우선 과제로 지목했던 바이든은 취임 당일 미국인들에게 최소 100일 동안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비행기만 타는 이른바 회항여행이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이번에는 파리에 브라질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오는 전시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가상 여권과 비행기 티켓도 마련돼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든 인천국제공항. 가상현실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 부스가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관람객들은 가상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들고 이렇게 문형 탐지기를 통과해 가상의 비행기에 오릅니다. VR 헤드셋을 쓰면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브라질 상파울루를 재현한 미니어처 세상으로 빠져들고 1930년대 캐나다 이민자 가정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주한 프랑스 문화원 등이 준비했는데 세계에서 주목받은 각 나라의 VR 작품 26편이 마치 현실 세계처럼 펼쳐집니다. 공항에 오셔서 실제로 해외여행을 가시지는 못하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티켓을 발권받아 비행기 객실을 통과하면 여행지에 착륙한 듯합니다. 동남아의 자연, 유럽의 카페를 연상시키는 소품과 파리, 하노이 등의 사진과 그림은 여행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세계 지도엔 관람객들의 염원이 담겼고 저희 함께 스위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사라져가는 여행지는 여행에 대한 마음가짐도 돌아보게 합니다. 여행을 주제로 한 전시가 코로나19 이후의 여행을 다시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워낙 말수가 적어서 침묵의 켈로 불렸습니다. 교회를 나서는 그에게 기자가 질문하면서 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에 관해 설교했습니까? 죄였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반대한답니다. 만찬장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남자가 쿨리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와 내기를 했는데 각하가 말을 2마디 넘게 하는 쪽에 걸었거든요. 그러자 쿨리지가 답합니다. 당신이 졌네요. 레이건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창구에 있던 이 쿨리지의 초상화를 회의실 정면에 내다 걸었습니다. 쿨리지의 과묵을 본받겠다는 뜻이었죠. 불교에서 침묵하는 참선을 무건수행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그런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이 묵묵부답을 품격 있는 무건수행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 진짜 무건수행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자발적 수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계 의회사에 또 하나의 진기록을 더했습니다.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들은 실망해왔고 여야 합의로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안한 채 이번에는 김진애 의원처럼 역성드는 자기 편도 없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절묘한 말의 기교를 구사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집값을 가리켜 주택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9월에는 전세 가격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대체 무슨 말인지 한참을 생각해보게 했죠. 부동산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어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이러니 서민의 고통을 모르는 말이 빵뚜아냈더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이렇듯 손톱으로 유리창을 긁듯 국민의 속을 긁고 비위를 뒤집어 놓고 약을 올리고 부활을 돋우는 높은 분들의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오늘 오후 김현미, 이정옥 두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경질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코로나에 지치고 치솟는 집값에 좌절하고 앞으로 남은 겨울이 까마득한 서민들이 이제 정치인들의 말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받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12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많이 추웠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역시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일요일부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꼭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도,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쌓이지는 않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쪽 지역에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전히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